안녕하십니까. 글쓰기 기초 1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시는 이 강의가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묘사와 서사 파트를 13주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된다면 묘사문이나 서사문을 실제로 써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았는데, 저희가 비평문을 그냥 기말고사 평가로 생각해 가지고 그냥 받아버리고 아무런 첨삭 없이 끝낼 것인지, 그게 아니라 일단 기말고사를 어렵게 책을 읽고 여러분이 한 편의 글을 쓰셨으니까 어떻게든 제가 첨삭을 해드려서 여러분의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비평문을 실제로 첨삭한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수정하는 단계까지 거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13주와 14주와 15주의 강의를 조금 복잡하지만 13주 것을 15주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13, 14주의 비평문을 실제로 어떻게 쓸 것인지 이론 강의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을 읽으시고 혹은 영화를 보시고 나서 비평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열심히 여러분의 그 비평문을 읽고 첨삭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13주에 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마지막으로 밀린 내용이고요. 사실 오늘 강의에서 서사 파트는 여러분이 한 번쯤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주차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서는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요 시간만큼은 제가 지금 요 강의의 첨부 파일에 서사문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살펴보시고 저랑 이 시간 안에 모든 활동을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문과 논증문을 공부하실 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를 보셨을 거예요. 설명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떠한 내용이나 지식을 여러분이 읽는 사람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좋은 설명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논증문의 경우에는 논증문 자체가 목적이 다른 여러분이 어떠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주장을 보고 글을 읽는 사람이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이나 주장을 생각해 본 바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은 나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보니 진짜로 이 글에 동의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주장을 수용하게끔 만드는,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글이 바로 논증문입니다. 즉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문이라는 것은 지식의 증대,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만을 써야 하고 문체 또한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 논증문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논증문에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주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은 긴 만연체보다는 짧은 단문으로 짧게 그래야지 문체 자체가 힘이 있고 문장이
간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빠르고 간편하게 전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에 비해 이 서사와 묘사는 요 두 개와는 성격이 달라요. 얘는 성격 자체가 정서의 표현입니다. 정서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즉, 글 쓰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정적인 느낌이 글 속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 안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의 만약에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그다음에 세상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그 냉정한 시선이 여러분의 문체로 표현되어서 이 서사문이나 묘사문 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명문이나 논증문, 설명문은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완전히 감추어 버릴 수 있어요. 설명문은 객관적인 글이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논증문은 그래도 주장이나 견해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약간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치관이 어떻다, 철학이 어떻다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서사와 묘사문에서는 여러분의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얼마나 감정적인지, 이성적인지, 합리적인지, 냉철한지, 감정이 메말라 있는지 등등을 이 정서를 표현하는 서사와 묘사문을 읽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설명이나 논증문은 사실 두세 편 정도를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람의 글을 읽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추정이 가능한데요. 서사와 묘사문은 여러분이 쓴 글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여리구나. 이 사람은 친절하구나. 이 사람은 냉철하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굉장히 감정이 메말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단번에 단번에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다고 해서 쉽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사나 묘사문을 쓰는 이유는 읽는 사람에게 간접 체험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실제로 그러한 것을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읽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당신이 설명하고 있는, 당신이 서술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공감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묘사와 서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째, 묘사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제 묘사되어 있는 글의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것을 묘사문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구경을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실제로 제가 한 편의 서사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사문을 보시고 서사문을 쓸 때에 여러분이 조금 하셔야 하는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전 작업을 여러분께서 잘 지켜보신 후에 여러분이 실제로 5번에서 묘사와 서사글 쓰기의 실제를 한번 해보실 때에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경상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학교에 처음 오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되게 추운 겨울이었지 싶은데 경상대학교에 운전을 해서 오던지 택시를 타고 오던지 고속버스를 타고 오던지 시외버스를 타고 오던지 간에 이 길이 익숙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이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을 해서 경상대학교를 처음 오는데 혹은 아버지가 운전 혹은 어머니께서 운전을 해서 경상대학교를 같이 처음 오게 되는데 마침 핸드폰도 그렇고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쭉 나와가지고 여기에 섰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멘붕이 오는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기가 계양 오거리입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개의 길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경상대학교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운전을 하고 오시다가 이즈음에 요 버스 정류장 요즘에 차를 세우시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기 죄송한데요. 경상대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혹은 여러분께서 운전을 해서 오시다가 이즈음에 차를 세우시고 여기 앞에 롯데리아 있는 거 아시죠? 정관장. 요 앞에 차를 세우시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기 죄송한데 경상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은 당사자가 답을 해줄 거예요. 만약 여기서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여기 지금 들어 쓰셨으니까 여기 쭉 가셔가지고 왼쪽에 연암공업대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연암공전이 보이시면 거기서 유턴을 하셔서 다시 이 길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경상대학교 정문이 보입니다. 와 같은 설명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 줄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가 바로 객관적인 묘사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묘사를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이런 식의 길찾기 안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뭘 지나서 어디에, 여기에서 500m 더 앞으로 가서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보이면 우회전을 하시면 된다. 와 같은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이 이런 식의 묘사를 많이 활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묘사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고요. 묘사라는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과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것을, 어떠한 것을 언어로 재현해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글을 읽는 사람이 글을 읽고 상상을 함으로써 어떤 대상을 마치 직접 보거나 느끼거나 체험하는 것과 같은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문의 종류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저랑 여기 앞에서 계양 오거리에서 여기서 시내에 가고 싶은데요. 경상대학교 대학병원에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했을 때에 이즈음에서 질문을 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설명한다라고 가정해서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찰한 내용대로의 사실적 표현. 그죠? 여러분이 계양 오거리에서 경상대학교 병원까지의 길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에 여기서 앞으로 쭉 직진하셔가지고요. 왼쪽에 연안궁전이 보이시면은 연안궁전을 지나쳐서 직진하세요. 그러면 왼쪽에 다시 성류공원이라고 해서 작은 공원이 보이고 폭포수가 내릴 법한 조형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류공원을 지나쳐서 강을 끼고 있는 도로를 쭉 달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강을 끼고서 오른쪽으로 강가로 빠지는 길로 빠지셔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몇백 미터 앞에서 좌회전, 어디에서 우회전, 뭐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가세요와 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
여기에서 경상대학교 대학병원까지 가는 그 길이라는 객관적인 여러분이 묘사해야 하는 객관적인 어떤 대상물이나 그런 것의 내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객관적 묘사 혹은 설명적 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거나 어떤 살인사건이 갑자기 났는데 내가 목격자라든지 그게 아니라 어떤 아파트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는데 그거를 내가 처음으로 목격한 목격자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실 때 이 객관적 묘사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묘사는 인상적 묘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석을 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자친구와 걸어가는 걸 봤어요. 혹은 여러분의 친구가 남자친구와 걸어가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은 사귀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남자라면 여자친구와 사귀는 여자친구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고 혹은 여러분의 친구가 여자라면 이제 걸어가는 남자친구와 사귀는 어떠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꽤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연인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는 누구야 하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친구의 연인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그 인물이 첫 번째 딱 0점 몇 초 만에 드는 생각은 괜찮다 아니다가 되겠죠. 이 기준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건데 괜찮다고 생각했던 스타일과 유사하며 괜찮다. 저 사람 괜찮네, 예쁘네, 잘생겼네, 호감이 가네, 매력적인 애와 같은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거고요. 그 사람 자체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경우에는 누구야 하고 불렀을 때 돌아봤을 때 너무 험악하게 생겼다든지 까탈스럽게 생겼다든지 예민해 보인다, 예쁘지 않다, 잘생기지 않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호불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박히는데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다른 장소에서 길에서 연인이랑 지나가는 친구를 빼고 또 다른 제3자나 혹은 여러 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얘기할 거잖아요. 맞아, 맞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누구누구가 여자친구랑 같이 걸어가는 거를 내가 봤어. 누구누구가 남자친구랑 같이 걸어가는 걸 내가 봤어. 근데 여러분 그 여자친구, 친구의 연인이 여러분 스타일, 여러분이 괜찮다고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면은 근데 그 누구누구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되게 괜찮더라.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을 얹어가지고, 근데 그 여자친구 혹은 그 남자친구 되게 좀 까다로워 보이더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전달할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바로 이 주관적인 묘사를 할 때가 바로 이럴 때이고요. 주로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묘사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되셨죠? 대표적인 것만 소개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감각적 묘사라고 해서 이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를 혼합한 형태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샘플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최명희 선생이 혼불이라는 책을 아시죠? 이거 10권짜리 혼불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혹시 방학 때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명희 선생님의 혼불의 첫 페이지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되셨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최명희 선생의 혼불 소설이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 이제 어떠한, 보세요. 쾌청한 날씨가 아닌 약간 구름이 낀 듯한 날씨에 대숲에서 바람 소리가 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댄잎이 움직일 때마다 사르락 사르락 댄잎이 갈며 들릴 듯 말 듯 굉장히 사뿐사뿐 사웅거리는 소리. 근데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쏴 하고 한쪽으로 몰리다가 또 물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소리가 안 나서 잔잔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우 하고 누구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한, 대숲에 마치 우리가 서 있거나 대숲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대숲이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를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느끼시겠지만 일단 소설이라는 게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그 갈등이 절정에 이르고 그 클라이막스에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것이 소설의 단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묘사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아직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배경, 이 소설의 배경이라든지 이 소설에서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그게 아니면 어떤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날씨라든지 그 다음에 대숲이 바람에 우 소리를 내거나 쏴 하는 소리를 내는 듯한 약간 음산하면서도 서늘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묘사문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묘사문의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한 편의 완결된 글을 구성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작품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하나를 더 구경해 볼게요. 예시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다 읽으셨나요? 이거, 이
이 책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현진건 선생이 비사감과 러브레터에서 그 기숙사의 비사감을 외양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깐깐하고 비사감은 굉장히 깐깐하고 독신주의자의 그 다음에 원리 원칙주의자의 40에 가까운 노처녀, 얼굴에는 주근깨 투성이, 그 다음에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피부겠죠. 품이 곰팡 쓴 굴비를 생각나게 하는 외양들.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을 바꾸어서 다시 이 비사감의 외양을 뭐 주름이 여러 겹 주름이 잡혀 헐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머리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숱이 적어가지고 일단 틀어 올리기는 했는데 제대로 틀어 올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엉성하게 그냥 빗어 넘긴 머리 꼬리가 염소 똥만하게 그 틀어 올린 머리가 쪽진 머리처럼 좀 숱이 많아야 하는데 숱이 적다 보니 어떻게든 묶었는데 염소 똥만하게 붙어 있는 그 외양. 그 다음에 이제 40에 가까운 노처녀인지라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고, 그 다음에 돋보기를 쓰고서, 그러니까 보통 노안이 오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고서 바라보는데 그 돋보기를 살짝 내리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학생이 뭔가 이야기할 때에 그 기숙사생을 이렇게 노려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여사, 비사감의 이러한 나이 들고 외양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초라하고 예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나이만 먹은 외양이 좋지 못한 그러한 노처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묘사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묘사문 자체가 한 편의 완결된 작품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없고 이런 식으로 작품 안에서 어떠한 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어떠한 한 부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장치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이 작품 비사감과 러브레터 이렇게 비사감을 굉장히 초라한 노처녀로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밤에 기숙사 여학교 여자 기숙사에 온 러브레터를 자기가 받은 양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그러한 굉장히 여성스럽고 사랑받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행동과 이 외양을 대비시켜 가지고 비사감을 훨씬 더 뜬금없고 초라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외양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받고자 하는 그러한 이 비사감의 성격을 굉장히 확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활용한 것이죠. 이럴 때 묘사문이 한 장치로서 이렇게 활용되곤 합니다. 자, 보세요.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이거는 김기택 시인의 시입니다. 한번 이 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를 다 읽으셨나요? 그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 장의 사진 혹은 한 장면 혹은 하나의 그림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일단 여기에 등장인물은 독수리와 어린아이.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가 굉장히 생선가시처럼 말라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눈만 뜨고 있는 한 줌의 아이. 그러니까 한 주먹 안에 들어올 법한 그저 굉장히 왜소하고 너무너무 말라서 생선가시처럼 말라있는 한 손에 들어올 듯한 그런 아이를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는 장면을 이 시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가 묘사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94년에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퓰리처상 보도사진 부분 수상작을 받은 작품이에요. 아프리카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작품인데 조금 전에 김기택 시인이 이야기했다시피 딱 한 줌의 소녀, 생선 가시처럼 그저 굶주림에 말라버린 한 줌의 소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목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지난번에 그 빵이 떨어졌단 말이죠. 즉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비행기로 구호 물품이나 식량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넓은 지역에 떨어뜨리고 갔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서 그러한 구호 물품이나 식량을 받아먹은 기억이 있다 보니 기약도 없이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이 수단의 소녀가 그때 빵을 먹었던 그 장소에 나와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못 먹어서 너무 굶주림에 그리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잠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이 오는 것처럼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뒤에 이 독수리가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이제 먹이로 잡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죽기를. 그래서 이 사진, 케빈 카터의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이 제대로 잘 묘사를 하여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참혹한 분위기, 이 느낌, 이 우울함, 이 씁쓸함, 그 다음에 인간이 그냥 작은 동물, 토끼나 쥐나 이런 다람쥐와 같은 작은 동물처럼 이 독수리에게는 그냥 먹이에 불과한 이러한 상황들을 한 번도 이 사진을 보지 않은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글로 옮겼어요. 그게 바로 묘사문이 된다는 것이죠. 되셨어요? 실제로 이 사진을 찍고 이 케빈 카터가 퓰리처 상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이 장면에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한 거예요. 이 사진 안에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냥 쥐나 고양이나 토끼처럼 독수리에게는 그냥 먹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서양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아프리카가 굶주림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신문 기사로만 읽다가 케빈 카터의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케빈 카터한테 너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린 소녀가 굶주려서 독수리의 공격을 지금 당장 받을 것 같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수가 있느냐와 같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케빈 카터가 사진을 몇 장 찍은 후에 이 아이를 구조해서 이 아이를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캠프로 이동을 시켜서 아이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바람에 그러한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 케빈 카터가 이 사진 때문에 상을 받고 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좀 왜냐하면 이 사진 자체가 너무나도 잔인하니까요. 너무나도 슬프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지 않은 사람이 머릿속에 이 사진을 그릴 수 있게끔 생생하게 글로 옮기시면은 바로 묘사문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강의실에서 만나셨다면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 그죠? 혹은 여러분이 묘사하고 싶은 어떠한 인물을 정해서 인물 묘사를 해보던지, 이게 주관적 묘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강의실에서 우리가 만났다면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쪽 저쪽은 안 되고요. 한 가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계 방향으로 쭉 둘러보든지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쭉 둘러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강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을 때 창밖에 보이는 풍경과 느낌들을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묘사해 보십시오와 같은 주관과 객관이 섞인 혼합적 묘사 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서 하시고 제출하시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 이렇게 내가 묘사했을 때 이런 것을 묘사문이라고 할 수 있는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2차 시에서 서사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